인생이 여러분 안녕. 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초보 왕 인생. 저도 사실 왕 인생이어서 인생을 처음 살다 보니까 참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좋은 분도 만나게 되고 사실 인터뷰하는 데도록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 콘셉트가 천직을 찾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천직 드리머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천직 드리머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요. 이시안 교수님은 지금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아니신지 이렇게 여쭤보죠. 아니요 아직 가만 안 왔어요. 여쭤보고요.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러면 섭외를 잘못하셨는데요. 저는 천직을 한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천직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네. 이상형과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 없죠. 이상형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현실이 되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거의 이상형에 가까운데도 뭐 1년 안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천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직업의 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해가지고 야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일이 어딘가 존재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순간 나는 이것에 열정을 가지고 모든 나의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도 아깝지 않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찾아지는 거야. 자기의 이상형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데 보면 저 사람은 완전 천직 아니야? 너무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천직이었을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천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있는 천직에 저기 폰덤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그냥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게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천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런 건 없어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천직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 그 노하우들이 또 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하우는 하나예요. 딱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죠. 네. 그 하기 싫은 일이 70이고 좋아하는 일이 30인데 사실. 이 30에 좋아하는 이 감정이 이 70을 하기 싫은 일을 다 돕는 거죠. 멋진 말씀. 네.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던 일을 했는데 분명히 하기 싫은 일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비로소 천직이 된다고 생각해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더 적어질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연예인이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이고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1%, 2%고 98%가 온갖 헛일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쉬고 있냐 쉰 적이 없대요. 항상 미팅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그러지고 안 되고 그러다 1년 만에 어디 드라마 나왔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항상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건 이거밖에 안 그렇죠.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금 정말 다양한 업을 하도록 만든 어떤 행동 촉발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해요. 8대2, 7대3, 8대2 정도를 생각하는데 5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5년 후에.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 되는 일이 80을 하고요. 돈 안 되는 일이 20을 합니다. 이 돈 안 되는 일은 앞으로 5년 있다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다음에 그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가령 제가
한참 아까 우리 저번 인터뷰 네. 때 사트 같은 걸 하다가 네. 그러니까 대기업 인적성을 하다가 공기업 NCS를 하게 된 계기가 일단 계기는 그렇게 되는데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망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사트 강의를 하면 엄청나게 정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에 강의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길이었는데 제가 NCS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제가 취업 NCS를 하지만 네. 또 이제 북해라고 해가지고 북튜버에서 책을 그쵸,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책을 쓴다거나 이런 네. 걸 하는 거는 미래올 20을 또 투자하는 겁니다. 네네. 이 시간에 저는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강사료도 네. 혹시 유재석 그거 아세요? 유재석? 그 유재석이 북해를 했을 때 네. 유산슬 북해를 했잖아요. 유재석이 행사도 안 가지만 행사 네. 한 번 가면 뭐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유산슬로 가니까 15만 원인 거예요. 아 진짜요? 왔다 갔다 기름값하고 휴게소에서 먹으니까 끝난 거죠. 네. 아 진짜요? 근데 유산슬은 가는 거예요. 유재석은 그 행사를 못 가지만 유산슬은 가는 겁니다. 아 갈 수 있는 거는. 네. 저도 약간 마찬가지. 그래서 어. 강의를 초청받았을 때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가라든가 다른 분들의 어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쪽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가령 도서관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사실 이쪽에는 도서관까지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지금은 돈 안 되는 일을 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역시 미래를 본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은 되게 재밌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내가 하면서 이게 뭔가 쭉쭉 이렇게 튀어나오는.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 그게 이제 새로운 일을 항상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통찰력, 예지력, 대단하십니다.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보이시는데요. 이런 성공적 행동을 만들게 만드는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냥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아 재밌다. 네,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재밌는 건가요? 그쵸.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제일 기획력, 네.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보다 네. 성실하게 하기보다는. 네. 난 성실하기만 성실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네. 그러니까 꾸준히 했느냐, 저는 벼락치기파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갑자기 팍 해서 되는 것들을 되게 재밌어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아내가 저를 훈육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몰아서 한다고.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새롭게 뭔가가 기획했던 것들이 실제로 뭔가 확장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려웠었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그러면 가장 행복했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요? 보통은 이거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통장에 입금될 때 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강의에 만족스러울 때도 이게 아주 만족스러운데 이 단위가 이게 쫙 보통 그렇죠, 단위가 그렇죠. 아니라 한꺼번에 한 건에 팍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거. 이게 단위가 확 올라 말로 못 하겠는데. 보통 이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좀 진담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프리랜서라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천 단위 이렇게 찍으면 네. 오늘 금방 올라.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를 누가 하냐면 그런 그 잔고가 하는 거예요. 네. 입증하는 거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제가 뭘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게 남들한테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 이제 상사한테 어떻게 인정받을까 뭐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그 잔고들이 인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잔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보람이 되는 거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일로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아마 그 돈을 막 펑펑 쓰거나 그런 층은 없을 그러지, 거예요. 그러진 않았죠. 그거 자체가 나에 대한 인정이구나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럴 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솔직한 말씀이셨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그 자체가 진짜 우리 좀 뛰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 후천적으로도 좀 가능하다면 공부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참 일단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어렵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본인의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음.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 왔을 때 새롭게 습득하는 방식.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이 소개도 한참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맨사시잖아요 하면서 아면서 네, 엄청 IQ가 좋으니까 뭐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이제 맨사 친구들의 지금은 사실 거의 안 만나는데 대학교 때 대학원생 때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한 가지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평소엔 굉장히 산만합니다. 네. 이러다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안 돼요. 얘네들 모아놓으면 한 10명 모아놓으면 다들 막 지들이 딴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싶었을 때 그 집중력 하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이걸로 찾으면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럼 게임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을 땐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이게 안 들려요. 우리 아들이네요. 그러면 되게 IQ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엉뚱한 것에 발현되면은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 재밌어하는 일들인데 그게 또 사회적으로 음. 인정받는 일에 발휘가 되면은 그거는 또 잘 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 지는 집중 잘하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나같이 산만한 사람 어떻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집중해야죠? 거죠. 일단 주변을 치우세요. 네. 핸드폰을 멀리 놓으세요. 네.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됐죠. 네, 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책을 몇 단 놓고 한 30페이지 읽을 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핸드폰 다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고 책 읽을 때는 역시 뭐 그 음료수가 있어야지 음료수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놓고 자기가 공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사람이 네네. 있습니다.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가령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내 목표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그럼 5분만 하세요. 음. 그러다가 7분, 8분, 10분 이렇게 늘려나가면 어느 순간 1시간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요즘 제가 책이 집필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집중하려 집중 좀 해야 책은 되겠네요. 언제 가장 잘 써지냐면 안 그래도 그것도 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70권이나 지금 네. 책을 쓰셔가지고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집필 노하우가 어떻게 되는지 딱 그거 물어보려고 하셨는데요. 잘 걸리셨습니다. 책은요 언제 가장 잘 써지냐면 마감 직전. 마감날 그러니까 직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그냥 99% 다 쓰고 계약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일단 요즘은 안 되는 게요. 요즘 네. 기획자들의 힘이 엄청 강해서 편집자, 에디터들이 기획자 역할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게 1인 출판사는 건드리진 않아요. 작가의 원고를 네. 건드리진 않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싸우면서 피 터지게 그렇죠. 싸우면서 좋아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다 써봤자 어차피 에디터가 다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써야 엎으니까 되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기획안 이런 걸 가지고서 샘플 원고 한 장 정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기획을 해야 돼요. 같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나 스타일이 네. 계속 100% 완성해서 이렇게 그 100%가 누구한테 100%냐? 나한테 100%.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는 그러면 100%가 아닐 수 있는 아니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에디터들은 작가보다는 소비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 맞아요. 이분들의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칼럼은 그래서 딱 마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다 쓰거든요. 근데 책은 계약을 안 해놓으니까 마감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계약. 계약. 심지어 무라카미 하루키 엄청난 작가잖아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에디터다. 기껏 써갔는데 이제 고쳐라라고 했는데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고친대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조차도 그냥. 네. 응. 그리고 고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지고 과연 고치라고 한 게 잘 됐구나. 그럴 때도 있고 자기가 더 원래가 더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럼 같이 비교하면서 본 다음에 서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진짜 방법이겠습니다. 저한테는 완전히 노하우 딱 되겠습니다. 신간도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보면서 이때 이제 자기 소개를 프로 지식 탐험가라고 이렇게 딱 처음으로 바꾸셨거든요. 예, 그 브랜드가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프로 지식 탐험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책 소개는 조금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지식 편의점 때부터 프로젝트 하는 게 나왔어요.
그거 그러면 제가 제대로 안 봤군요. 여기 지식 편의점 봤는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아, 프로지식 탐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한 좋다, 건데 좋네요.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한 일이 되게 다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학부 때는 여행 그 TC도 했었거든요. 네. 여행 TC, 네. 유럽 여행 TC, 네.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의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식이나 어려운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거를 책으로 할 수도 있고 강의로 할 수도 있고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정말 금방 빠르게 습득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일인데 그런 것들 표현 형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 했던 일은 거의 그 본질적인 건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출판사도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많은 거를. 왠지 유튜버 뭐 아니면 교수 이렇게만 하기에는 뭔가 좀 아깝고 막 그쵸.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프로 지식탐험가.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지식탐험가인데 그걸로 돈을 버니까 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다. 시안 책방에도 이제 운영하고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신데요. 읽은 척 잠깐만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한 5분 이내에 압축해서 5분이 엄청 많은 양입니다. 5분이면 그럼 3분 이내로 압축해가지고 한번 평생 하시던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아니고 한 30초면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예요. 네. 그 지금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예전엔 인터넷이었잖아요. 그 인터넷이 그전엔 서로 대면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일이 진행되게 만든 게 인터넷이야. 그래서 이걸 정보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고서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은 그것이 연장이에요. 기기가 좀 휴대용으로 바뀐 거죠. 이것의 또 다른 형태가 메타버스인 거죠. 그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가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것이 차세대다. 자꾸 차세대를 얘기하는 게 모바일 다음이 뭐냐 할 때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고 기회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돈이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게 지금 메타버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말은 저렇게 하는데 아니 주변에 뭐 메타버스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메타버스 뭔지도 잘 모르고 제페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앞으로 2, 3년 후를 예측을 해서 그런 메타버스를 하는 거죠. 기존과 똑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메타버스는 언제냐면 아이폰 혹시 핸드폰 보세요? 저는 갤럭시 한국에서 보안성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폰이 몇부터 쓰이는지 아세요? 지금은 13이잖아요. 아이폰 13. 그런데 아이폰 3부터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이폰 1은 없어요. 근데 미국엔 있겠죠. 아이폰 3부터 시작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 왜 안 들어왔냐면 그만큼 안 된 거예요. 몇 명만 쓰는 그런 거고. 메타버스가 지금 아이폰 1, 2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지고 개발자들이 앱 만들고 있고 그러다가 앵그리버드 뻥 나오면서 아이폰이 팍 터지기 시작을 하고 대중들이 알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 4 정도 가야지 대중들한테 팍 터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는 아이폰 1이나 많아야 이 정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올인하고 있죠. 아니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세대 우리의 사회입니다. 왜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기술 얘기하면 NFT라든가 암호화폐 하면 이과애들 잔치지 문과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회예요. 사회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인문학이 굉장히 필요해요.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왜 저렇게 행동할 것인가는 현실과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현실은 육체가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육체가 없어요. 사람들의 정신끼리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산업적으로 봐도요. 이거가 뜨면은 엄청난 기회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일자리 같은 거 되게 관심 있으신 네네. 분들이잖아요. 메타버스는 다른 기술과 달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 그냥 메타버스 AI와 NFT 그런 거가 달라요. AI는 결국 AI를 뭐 설계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자리 창출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줄어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고 100명, 200명이 줄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메타버스는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의 핵심은 서로 동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정선생님 우리 저기 뭐 파리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제 저도 서울에서 파리에 접속을 하고 정선생님 부산에서 파리에 접속을 해서 파리 에펠탑앞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이렇게 있지만 동시간에 있는 거거든요. 네, 시간대. 네. 자 그러면 이게 가령 커머스로 갔다. 그럼 내가 상점에 들어가서 뭘 사야 된다. 그럼 점원이 있거든요. 그 점원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사면은 그냥 누르고 후기 보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점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점원이 있어서 이거는 좀 할인 안 되나요? 하면 그 점원이 대꾸도 해줘야 돼요. 아바타로. 그러니까 커머스가 있으면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하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필요합니다. 이 동시간에 같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퍼지면 이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엄청난 이제 또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아쉽지만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 교수님 잊지 마시고 또 뵙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